실질적인 대선의 사실상의 결선, 아직까진 그래요. 어떤 변수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지만 첫날부터 신청 전화 폭주해가지고 뭐 서버 다운되고 흥행에는 일단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물론 거기에 김정남 변수 같은 것을 그냥 찬물로 확 찌그러가지고 굉장히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SNS가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오히려 TV를 보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쪽 분들이 그 뭐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들 같은 걸 많이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초반에 대단한 흥행물에 성공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2번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네, 나 그렇더라고요. 9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편해질래나? 마지막 날쯤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그 서버를 준비 못하는 민주당 측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이런 이벤트가 뜨면 초반에 폭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없다면 이상한 거고 그게 없다면 뒤에도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 결과 발표하겠다고 하는 날 3일 전까지만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넉넉할 시간은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걸요. 첫날 폭주하는 양으로 준비를 하면 돈이 일단 엄청나게 들어가. 그렇겠죠. 일단 첫날은 다운돼야 그게 이슈가 되고 그게 화제가 되는 거야. 전략적으로 무조건 서버를 안정적으로 깔 수는 없는 거야. 귀한 줄 알아라 이런 뜻인가? 아니 왜 옛날에 극장에서도요. 이제 첫날 개봉하는 첫날에 막 충무로에서부터 뭐 청계천까지 줄을 섰다라든가 뭐 이런 식이 돼주는 거잖아. 10,000원 사례 막 이래가지고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업발로 이렇게 받고. 근데 이제 날짜가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조금 한산해졌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영업을 뛰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괜히 지금 영업을 뛰면 안 되겠다. 이게 막, 알았어, 해줄게! 이러면서 했다가, 으이씨, 하루 종일 전화한테, 불통이야, 승질나, 이러고 말아버리니까 차라리 한 일주일 뒤쯤에 영업을 뛰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김정남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흥행, 정말 이거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 거죠. 집권 가능한 정당이 완전히 100%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했고 이렇게까지 한 거는 정말 우리 정당 역사에 없었어요. 서버가 다운될 만큼 엄청나게 지금 폭주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인기몰이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뭐 당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가니까 역대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전화뿐만이 아니라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공인인증서가 공용 왜 이제 은행 같은 거 이거 할 때 보면은 인증서 종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용 그건 좀 비싸고 은행 전용 이건 공짜잖아요. 근데 저도 은행 그 전용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20일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은행용 공인 인증서 가지고서 본인 인증해가지고 이거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화 너무 붙잡고 승질 내지 말고 20일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시고 지금은 ARS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공용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가능한 거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3월 6일 정도까지 받는다는 거니까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서버 다운되고 전화 불통이 돼줘야 이게 흥행 성공의 상징 같은 거라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적으로 해줘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를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를 구축해서 화제가 되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역선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역선택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재명, 안희정에 대한 역선택.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역선택. 역선택의 개념은 일단 그 주체, 상수가 문재인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있는데 이왕 우리 쪽에 대통령이 안 될 거면 문재인보다는 그래도 보수 쪽에 이해력이 높으신 안희정을 찍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밑바닥 민심은 문재인보다는 훨씬 더 촛불 민심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권리당원이 한 20만 명쯤 되는데 20만 명쯤 되는 권리당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문재인 지키자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민심 반영이 될 것이냐. 근데 여기 이제 논란이 이런 논란이에요. 200만에서 300만을 모집하게 되면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갈 것이라는 쪽과,
아무리 그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선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할 거 있는데 저는 역선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만약에 박사모 쪽에서 지금 우리 역선택 해가지고 문재인 안 되게 한번 해보자라고 선동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들 나름대로도 그런 논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의 당에 그 선거인단으로 들어가서 흥행시켜줄 이유 있냐 하지 마라. 의미 없다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역선택하자고 하는 선동이 인터넷상이나 SNS에 일어나면 있잖아요. 다 소문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선거인단에 가입하게 되는 형태를 띠거든요. 정말 암암리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최소한 50만 명 정도가 자기들끼리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소문내는 어떤 루트가 있지 않는 한 그게 다 밖으로 들통나고요. 그게 들통나면 또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민심 가까운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200만이라는 그 숫자를 모은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꿈 같은 얘기인데 이게 정말로 다 이루어져서 거대한 그 국민 경선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이게 진짜 예선이 아니라 본선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200만 자체가 모여진다는 자체에서 어떤 대선의 승리를 절반 정도는 뭐 믿어도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관심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현재 지지율이 30% 선이라고는 나오고 있지만 훨씬 그 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다른 거하고 얘기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200에서 300만을 지금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안희정의 지지율 차이가 12% 정도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 지지 세력들과 보수 세력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전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에 등록을 하자.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역선택이 아까 가능한 거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문재인과 싸웠을 때 본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게임을 얘기하는 건데 안철수와 문재인이 싸웠을 때 안철수가 유리한 건지 안희정과 안철수가 싸울 때 안철수가 유리한 건지 이재명과 안철수가 싸울 때 유명한 이미 포교탄이 돼 있어요.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당이 안희정을 본선에 올려놓고 안철수와 붙게 만들겠다. 그래서 보수 대집계를 하고 안희정을 떨어뜨리는데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러면 적어도 50만 정도가 들어와서 이게 새누리당과 협작을 하지 않아도 보수와 극우 세력들은 문재인은 절대 안 돼. 혹시 문재인이 되면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적화통일이 가능해. 또는 북한처럼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한데 이게 이제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게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든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이 이것을 암암리에 서로 알잖아요. 더 이상 문재인한테는 정권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집결을 해서 적어도 50만 이상을 등록을 해버린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도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문제 역선택에 대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느냐. 최초로 100% 오픈 포럼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깊었다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을 몰랐다. 일종의 즐거운 비명, 그렇죠.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부에서 이를테면 뭐 가중치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너무 역선택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룰로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방지책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당의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사람은 딴 당에서 경선에는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열라 남의 당에 그 경선 하는데 가가지고 막 했어. 그러고 났는데 법이 통과가 됐어. 그래가지고 나는 새누리당 새누리 1당 2당 뭐 이름이 뭘로 바뀌었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못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역선택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이쪽 저쪽
그쪽으로 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나무님이 얘기하신 거에도 일리는 있어. 지금 보면 극우 그런 사이트에 자 하러 가세 막 이런 게 이제 많이 돌아댕겨요. 거기에 근데 또 그런 식의 댓글 그래 봤댔자 결국 쟤네는 다 짜고 치는 고돌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되는 거는 확실해. 괜히 우리가 가서 안주빨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흥행에만 도움이 되고 자 봐라 흥행이 얼마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괜히 약 올라 죽고 우리 더 대세론에 기눌리고 이러니까 좋지 않아 들러리 서지 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역선택 운동을 제대로 합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면은 무엇이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열하게 10배 20배 노력을 해야 되겠네 내가 왜 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아유 씨 막 이래 가면서 발바닥에 땀나게 이쪽에선 또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얘기한 뭐 소금이 좀 더 들어오면 물을 더 많이 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지금 그런 정도로 왕창 저쪽에서 막 공작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개념보다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너무 이게 사실 우리도 막 전화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안 거지만 굉장한 충성도가 있지 않으면은요 이걸 정말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뭐 금방 이 카톡으로 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나름. 물론 날짜가 이제 좀 더 지나면 알겠지만도 이게 생각만큼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굉장한 충성도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거나 유야무야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안철수나 다른 한교안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선 투표가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과반이 못 넘으면 다시 1등과 2등이 다시 또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아니, 것인데.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역선택으로 안희정을 찍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안희정을 겁니다. 찍어라. 예, 떠돌고 다니는 것이.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했지만 과반을 못 넘게 돼서 안희정과 문재인이 결선 투표로 다시 올라오게 돼서 그 다음에 결국 안희정이 또 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안희정이 나왔어 이쪽에서. 그러면 자신들은 내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현재 후보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안희정을 다 받아들이세라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그건 제3의 인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본선에서 지더라도 가장 싸우기 쉬운 상대와 싸우겠다는 것이고. 안희정이 싸우기가 쉽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타당의 후보 간의 격차, 표차가 이후에 전국을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세론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차이를 좁히려고 하겠을 거라고. 그래야 다음에 재기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때 7대3으로나 벌어져 버리거나 뭐 6대4로 벌어져 버리면 보수는 거의 이제 소멸 상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론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권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 표차를 줄임으로 인해서 재기를 노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보수에 있는 애들은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에 있는 지지율 차만 본다면 200만 명 모아지면요 100대 50대 50 정도 될 거예요. 만일 지금 있는 지지율대로 한다고 치면 전체적인 지지율 비율 숫자가 배니까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들어가서 영향을 주려 그러면 최소한 50만 명은 쏟아 부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50만 그러면 명 이상. 50만 명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애들이 인력 동원을 한다 그러면 못해도 내 생각에 두당 10만 원은 줘야 될 것 같거든. 그만한 돈을 지불해가지고 민주당 경선에 처발릴 만큼 전애들이 그런 돈지랄을 할까? 그 사람들도 충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결선으로 인식될 만큼 흥행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 모인다 300만 모인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당이나 기타 바른정당 같은 데 막 이런 완전 국민 경선하면 몇 명이나 모일까요? 제가 봤을 때 20, 30만도 모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들의
게임은 2, 30만 모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당에 들어와서 그만큼 모이기는 더 어렵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공작 세력을 50만을 모으기가 힘들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양자 대결을 한번 봅시다. 최근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예요.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붙었을 때 50대 33이고요. 문재인과 황교안이 붙으면 60대 29예요. 근데 이게 3자 대결로 한번 가봐요. 문재인이 3자 대결 붙었을 때 48, 황교안 26, 안철수 19. 안희정이 문재인 자리에 들어오면 오히려 문재인보다 높아요. 49, 황교안 24, 안철수 18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골라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 그래서 안희정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쪽이 음모론인 거예요. 안희정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 보수 받아줄 사람은 아니고 선거 전략일 뿐이다. 오히려 문재인보다 더 무섭게 할 놈이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새로운 시각인데? 성향이나 스타일로 보면 오히려 안희정이 더 무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을 까내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차지하고 있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음모론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쉽게 못 정하는 거야. 자기들이 봤을 때 정권이 바뀌어도 안희정으로 바뀌면 더 유리하다? 이런 개념도 아닌 것 같고 일사불란하게라는 말 속에 사실 일만이면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불안감 갖고는 저는 오히려 대범하게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 그런 엄청나게 큰 흐름이 감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 SNS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문재인의 지지율은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돼 왔는데. 오케이, 맞아요. 그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3자 대결을 했어요, 내부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49.9대 30대 20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결선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죠. 둘이 결선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지지 20%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00만 명을 모아서 투표를 했는데 49대 30대 20이 나왔다고 한다면 49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49를 나머지 한 51%가 안희정을 몰아버리면 문재인이 떨어지는 그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0대 30대 20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하면 이재명 안희정 안 좋아할 거로 생각하죠. 또 안희정 지지하면 이재명 문재인 안 좋아할 거로 생각하죠. 그 두 사람 중에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도요. 안희정보다 문재인 지지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가 다 나머지 2, 3등 표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에게 이동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뒤집기 힘든 그런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그 얘기는 100% 내가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혹자들은 들어와서 당내 경선에 대해서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정당 관계자들도. 뭐냐면 이게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등록한 A 정당이 한 번 등록한 경선인단은 절대 타 당으로 갈 수 없게끔 처음에 김무성이 이걸 제안한 거였는데 A 후보한테 등록된 A 당에 등록된 이 명단을 모두 선관위에 통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면 선관위에 통보를 하면 선관위가 전화번호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중복된 사람을 다 걸러내버리는 겁니다. 걸러내서 이 통보를 하고 이 명단을 향후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각 정당 지지자들의 정책 그룹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역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좀 시급한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틀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냥 갔다가 선관위가 통신사에서 받아서 크로스 체크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역선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인 것이고요. 그럼 다시 가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인기를 타서 반대로 그 300만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가갖고 안철수 떨어뜨려버려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박지원을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만 볼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마치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들이 염원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100% 동감인데. 네,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죠. 지금 봤을 때는 뭐 세 후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문재인이 높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경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3인조 후보군 굉장히 좋아요.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경선이 만약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것 자체도 유권자들의 성향 분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3명의 후보에서 어떤 비율로 이 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중심축을
왼쪽으로 좀 더 기울여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기울여 갈 것이냐에 대한 이게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런 방식의 뭐 정말 야릇한, 정말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떴다방의 방식이 돼서 가령요 안희정표가 몹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당내의 어떤 민심하고는 좀 다르게 읽힐 정도로 많이 나왔다 칩시다. 만약에 결과가. 자, 그랬을 때 허허 이 안희정표는 어디서부터 온 안희정표일까를 고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민심인지 그게 아니라 이 중에 몇 퍼센트가 과연 외부에서 들어온 공작질인지 이거를 분간해낼 수 없는 사태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를테면 공약을 만들어내는 어떤 캠프 전체의 그 방향타를 잡을 적에 굉장히 큰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는 당내에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진미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더불어민주당의 3명의 정치적 철학은 1200만의 촛불 민심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누가 됐든 지금 사회적 의제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루틴을 만들고 요구사항들 시민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은 국민 촛불이 만드는 대통령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누가 됐든 적폐를 청산해야 될 의무감을 갖고 조기에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촛불 민심에 위반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한테 던진 짱돌의 수십 배를 그 사람이 맞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됐든 간에 저는 제가 볼 때 적폐청산은 필수다. 필연이다. 저는 근데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만 가령 안희정의 여러 발언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뭐지?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단 진미님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역선택 이야기는 결국은 안희정에 대한 견제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안희정과 문재인을 다 친노라고 본다면 이쪽에 이제 친노 갈라치기, 친노의 분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문재인이 홀라 보이죠. 안희정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치? 콘트라스트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박스택이 이런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경선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재명 지지자거나 안희정 지지자거나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긁어 모아. 라고 일단 신청을 해놔요.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때 한 100만 명 모집했어. 그중에 투표율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만 명은 아예 안에 관심도 없는 거야. 등록만 시켜놓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선택 국민의당 지지자건 새누리당 지지자건 맥시멈 많이 모아야 1, 2만밖에 못 모읍니다. 투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은 많이 모아야 1, 2만이야. 그 역선택이 너무 이게 논쟁이 돼버리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은 완벽하게 친노가 불화되는 사태를 일단 겪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200만이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0% 국민 여론도로 간다고 봐요. 그건 동의하는데 지금 진민희 씨나 제가 얘기한 건 그것도 우려를 약간 있지만 실제로 이 당이 역선택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당의 정체성을 흔들까봐 걱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공정성의 시비가 일어난다면 또 당의 화합이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섬세했더라면 이걸 미리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300만을요 정말 옛날에 열받는데 옛날에 50만 모아놓은 거 DB 삭제해버린 거 아시죠? 버린 거 김한길 대표일 때 무식한 새끼들인 거예요. 당을 거기 내가 들어가 있다. 네, 사당화시킬 수밖에. 이 300만이 모이면 이 DB는요 앞으로 적어도 5년 10년을 웅비할 수 있는 굉장한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당 내의 정책을 결정하게 정책 결정 그룹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역사를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 안철수가 대표일 때는요. 당내 기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뇨들, 대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자체가 기반이 별로 없어서 김한길이나 안철수에게 휘둘리니까 그래서 당 쪼개지려고 하니까 문재인 지키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당내 여론이 주류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 중심으로 선거 경선 룰을 짜면 또 정반대로 이제는 친문으로 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불리한 한이 있더라도 완전 국민 경선 받아들이겠다고 시작된 게 이 판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 문재인의 지지율은 그런 식으로 올랐잖아.
핍박받고 뭔가 그런 식으로 양보에 양보를 그렇게 하면 거듭함으로도 오르는 이기고. 것처럼. 이게 선텐을 때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야권에 대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200만, 300만이 모인다는 거는요. 엄청난 그 국민적 열기를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이 이러고 때리고 갔는데 뒤에 후발주자들이 다른 오픈 당이죠. 프라이머리 어. 못해. 근데 하더라도 한 20만 밖에 못 모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비교가 딱 돼버리잖아. 야, 이거 문재인 민주당하고 저들하고는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선제 펀치를 날리는 바로 그거예요. 거예요. 바로 그거. 기본적으로 원래 법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하는 그게 아니었잖아. 모든 당이 똑같이 역선택 못하게. 근데 그걸 못하게 된다면 이제 선제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하고 가면 이상해지잖아. 아니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면 더 개쪽일 수 해도 있고. 해도 이상하고 안 해도 이상한 딜레마예요. 상태가 되는. 국민의당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새로 결정 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역선택의 불안감이 없잖아. 몇 %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러길 저도 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정당 관계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안희정의 우클릭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또 기존의 이념적이나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이 판, 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혹시 당 대통령이 되는데, 차기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이 혹시 우측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저도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근데 지금 당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안희정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온 사람은 안희정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이 정책에 대해서 외연 확장용이지 실제 자기 철학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땐 이게 환상의 트리플인 거예요. 우측에서는 15%를 땡겨왔다고 보는 겁니다. 우측에서는 놀고 있는 또는 아직 부동층을 15%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끌어왔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정의당 이하의 진보 세력들을 한 5%를 이재명이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를 더불어민주당이 품어버렸다는 거예요. 좌우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흥행하게 돼 있는 거여서 어쨌든 이거는 작전 측면에서 봤다고 한다면 안희정은 차기에 엄청난 당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적자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을 만큼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역지사지 한번 해보면 되게 답이 쉬워요. 이명박이 정동영과 붙을 때 질 것을 뻔히 예상되는 압도적인 판이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이명박과 누가 붙겠다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후보 중에 야당과도 협치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우리들 입장에서 호감 가지 않겠어요? 질 게 뻔한 선거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당연한 심리잖아. 안희정은 누가 봐도 좌희정 우광재 할 정도로 사실은 문재인은 약간 동등한 친구 개념이지만 안희정하고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를 배신하기는 힘들어요. 그 지지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용 9.5일 가능성이 70% 이상이고 합리적인 건 보수 쪽의 이념의 정책을 받아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거 9.5용으로요. 나는 우클릭해서 연정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연정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연정의 파트너가 받아주지 않은 상태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연정 자체를 연정 정권을 세우는데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쟤들이 안 받아줄 9.5를 내가 던져놓고 막 선동을 해. 민정들한테만. 새누리당이 희정아 우리 같이 할래? 이렇게 손 내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상태에서 연정은 9호로 내걸었지만 실제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들이 연정 대상자였던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선동용으로는 발상의 전환이었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저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근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거예요. 저격 대상이 지금 살짝 옮겨갔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안희정한테. 아니 그러니까 제 뭐 저격 대상은 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뭐 자꾸 이제 너는 누구가 적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매우 집권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고 어떤 노선을 밟게 될 것이냐가 제 관심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안희정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안희정이 실제로 후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안희정으로 대표되는 그 이념이라면 이념, 정책이라면 정책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는 것을 몹시 우려한다라는 그 개념인데, 근데 안희정을 단지 구호만 저렇게 얘기할 뿐이지 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나 또는 아니 뭐야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친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안희정은 친노 맞죠. 맞는데 말하자면 참여 정부 또 혹은 친노라고 했을 때의 그 명과 암이 있잖아요. 거기 암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이를테면 우리가 처음에 다크사이드? 다크사이드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노가 아니다. 뭐 이게 아니라고. 그 안에 참여정부의 어떤 모순이라면 모순, 이런 폐단이라면 폐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매우 잘 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우희정, 뭐 좌광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참여정부에 대해서 초반에 노무현은 좋아. 노무현 다 지지해가지고 됐어. 근데 오호라 왜 참여정부는 저런 식으로 흘러가지? 라고 했을 때 오호라에 해당되는 그 노선의 어떤 변환이라는 것이 결국 안희정, 지금의 안희정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어떤 인적 구성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들여다보면 참여정부는 왜 민심 위반을 하였는가? 어떻게 민심 위반을 하였는가? 민심 위반의 내용은 무엇인가? FTA의 문제라든지 또 뭐 대연정까지를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안희정 얘기가 진미 씨처럼 얘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0년 전 또는 15년 전에 일어난 참여정부를 심판론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의 온갖 공격과 좌우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지만 문제는 매년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봉화를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좌파들은 또는 우리들은 노동자들은 계속 참여정부의 실책을 얘기하지만 그냥 샌드백처럼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명박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명박은 참여정부보다 더 악랄했거든, 노동계. 그러니까 이랬는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안희정을 과도하게 우클릭이니 그의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을 흔들어 버릴 거니 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오버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참여정부의 심판론이 다시 또 나타나는, 적어도 1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시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는 시각이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안희정이나 제가 가장 가까운 문성근 대표가 사실은 당에 들어간 이유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었죠. 이유가 당을 뿌리째 바꾸기 위해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수권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 정당이. 그리고 철학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철학을, 그 당의 철학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튕겨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모략질하고 김한길이나 몇 명이 들어가서 연장질하고 왔지만 지금까지 안희정의 10배가 더 넘는 우파에 있는 애들도 가서도 당을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좌측에 있는 문성근이나 이런 진보 좌파들이 들어가서 당을 또 좀 더 개혁을 해보려고 해도 튕겨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보수적, 대한민국 전통적인 보수적 민주주의의 철학을 당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게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안희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의 모든 철학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다고 친다면 이 문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재명이 되든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다음 집권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과반을 못 넘기 때문이에요, 집권 정당이. 그러면 또 이제 선진화법에 탓을 할 것이고 온갖 이유를 달아서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왜?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야 되냐면 지금 촛불이 또 적어도 임기 초반에는 계속 촛불을 켜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또는 지금 박근혜 수사나 이런 대기업들 수사를 안 했잖아요, 지금 특검이. 그러니까 이 특검을 계속 뿌리를 뽑기 위한 뿌리를 뽑기 위한 촛불이 계속 진행되고, 그래야 현 지도부에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지만 당도 지금의 의지를 계속 유지되고 국회도 함부로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못할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일단 정권교체가 우선이다. 제가 볼 때는 김대중 정부는 비판을 안 하고요, 이명박 정부는 비판을 안 하죠.
일단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애청자한테 던져봅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훨씬 더 정책을 잘했나요? 또는 이명박은 훨씬 더 잘했나요? 또는 비리가 김대중 정부의 아들들의 비리의 금액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금액의 비리가 훨씬 더 많나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 역사의 전무후무한 인류상에 돌아가신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찾아가느냐. 이것이 과연 제가 분명히 몇 번 얘기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쓴 책을 읽어봐라. 거기에 청와대에 앉아서 그가 무슨 고민을 했는지. 바로 내가 길거리에서 짱돌 들고 싸울 때 생각과 똑같았다, 노무현. 그 생각이 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고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에 기득권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에서 조롱당하고 음해당하고 폄훼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릿속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저는 적어도 왜 김대중 대통령 사회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느냐 하면 전라도 등 지역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서도 씹을 수 있고 저기서도 있고 샌드백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집권 철학은 제가 볼 때 향후 100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내가 쉴드 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명하게 나는 이재명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참여정부가 결론적으로 민주 쪽이나 보수 쪽에서 둘 다 실패했다고 인식되는 그 느낌이 무슨 지점인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기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지역 기반적으로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한국 정치 현대사라고 하는 게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보면 보수 쪽에 어느 정도 최소한 한 10% 정도의 지진이 있어야 정권이 성공한다고 저는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인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전략은 내가 어떤 정치를 생각하든 상관없이 일단 이기고 보는 거예요. 김대중이 집권하는 게 나았었을까요? 이해창이 집권하는 게 나았었을까요? 노무현이 집권하는 게 나았었을까요? 이해창이 집권하는 게 나았었을까요? 훨씬 좋은 지점이 우리한테 저는 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 됐을 때 할 수 있는 요구사항도 되게 많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방송은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희정도 마찬가지로 어쨌건 간에 정치 전략이든 뭐 어떤 선거에 있어서의 공학적인 전략이든 간에 안희정은 그 포지션만으로도 굉장히 묘한 지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의 포지션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리는 심지어 황교안이나 반기문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대세론으로 가는 데는 아주 훌륭한 안희정의 상수가 될지 변수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안희정 밀자 하지 마 아까 여론조사 보셨지만 안희정이 오히려 문재인보다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반대로 또 문재인 지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안희정이 우리 편인 것 같았는데 지금 김종인이 그런 모양새거든요. 김종인이 김무성 만나고 정유화 만나가지고 아직도 이 사람은 삼지대를 꿈꿔요. 그 조기숙 교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왕타 현상이 왜 문재인한테만 집중되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에는 친노가 나중에 감정적으로 분화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들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든 간에 일단 선거 이기는 게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진미님 같은 비판도 저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천적으로는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어떻게 새누리당하고도 연정한다고 하냐 이런 비판 당연히 해줘야죠. 그 안희정의 던지는 키가 보수 측을 뒤흔들어 놔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포지션이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안희정의 주장들이 당의 정체성을 흔들 만큼 위험성이 있다면 당에서 경고가 들어갔겠죠. 근데 당에서는 오히려 씩 웃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김종인이 나가려고 하니까 안희정이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나가지 마라. 여기 다 있어. 너 있어. 내가 더 파트너십 해줄게. 이건요. 굉장히 높은 정치적 수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안희정이 없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종북몰이를 하기가 더 쉬워요. 저쪽에서. 근데 안희정이 우클릭을 하고 사드를 받아버린다고 하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쪽에서 이쪽을 종북당으로 못 몰아요 지금. 아니야 안희정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저는 이거는 제가 최초 주장하는 건데요. 오히려 안희정의 우클릭이 이재명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도움이 되는 상대적으로 거예요. 엄청 선명해 예, 보이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현재 분석해 보면 나중에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재명과 안희정은 굉장히 이거는 고도의 두뇌 싸움입니다. 이후에 집권 이후에 누가 2인자가 되느냐 2인자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희망적이다. 단 저는 항상 길거리에서 짱돌 파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도 짱돌은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점이 욕을 좀 먹기는 했어. 근데 알고 보면 맞는 말이야. 그게 뭐냐면 어느 당이 돼도 정책은 비슷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기 실들이 위한 용도로 얘기를 했지만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물론 새누리당이 되는 일은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당이 되더라는 말은. 근데 아까 그 이야기들을 두 분이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촛불 민의를 거역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지점이 안철수가 그렇게 막 워딩을 말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민이 말이 맞지. 뭐가 들려. 예초에 걸어놓고 행동하고 말해왔던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건 맞지만요. 단순하게 우클릭하는 것이 지금 현재 비판받을 지점이 더 많은 거냐. 이기기 위한 고도의 수단인 거냐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노무현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되새겨 봐야 되는데 노무현을 물질주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을 평가할 때는 그 경제정책의 실패, 그 다음에 부패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노무현을 바라볼 때는 가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켰는지 또는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민들만이 이 나라의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안철수 같은 예를 들면 박근혜 같은 이명박 같은 자들이 제왕적 리더십을 갖고 나라를 개혁하거나 또는 혁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바로 우리 시민이 곧 주인이다라는 걸 각인시켰던 것 그것이 바로 노무현의 철학인 것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를 좋아했던 거죠. 근데 뭐가 됐든 안희정이 되는 경우에는요. 적폐청산은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최근에 한 말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뭔 청산을 하냐고 지금 다 위태위태해서 저러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뭐 청산할 게 뭐 있냐 이게 다 자멸해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박근혜와 그 몇몇의 사람들 청와대에 지금 잔존해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기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시작돼 있는 공고한 기득권층이 형성 과정 거기까지가 이제 들어가 주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남아 있는 몇 명의 스스로 소멸되어가는 박근혜 그 몇 명의 잔당 그건 다 알아서 그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더 거기에 대해서 청산할 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안희정 또는 안희정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어떤 오른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나랑 대략 비슷하려니라고 그렇게 낙관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사실상 피 안 흘리고 나름대로 명예혁명 같은 걸 성공시키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같이 이제 적폐의 덩어리인 한국을 알면 정말로 짱돌 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청와대 점령해버리는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막상 정권을 잡게 되면 결국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운영하려면 국회가 또 다수당이 돼야 돼요. 다수당이 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못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좋아. 정권 바뀌면 니들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법안의 테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운동해왔던 사람들은 새누리당은 다 없어져야 돼. 아예 막 해체시켜버리고 새누리당 출신이 바른정당 애들까지 다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있는 그들이라고 하면 개혁을 할 때 새누리당 누였던 전체를 없애느냐 핵심 친박을 없애느냐 하는 것들이 타겟팅이 될 수가 저는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권 교체기에 주자들별로 공약을 내걸고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한상균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상균이 그 청문회를 거쳐서 노동부 장관 되는 것이 이재명의 의지로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워딩 걸어주면서 나는 그 정도로 선명하게 하겠다지만 현실의 벽에 엄청나게 부딪힐 거예요. 국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면 국회 선진화법이 또 좋은 점이 있네.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라도 어차피 다수당이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수당이어도 국회의장이 여기다가 직권산정해갖고 막 밀어붙일 수 있나? 아니라고 저는 보면은 여론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흐름을 받는다기보다 촛불도 여론의 흐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되면은 소수당이라고 해도 이거 바꿔야 되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촛불 집회 정권 바뀌어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적폐 청산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을 때 당연히 그렇죠. 바른정당 애들이 박근혜 탄핵에 분연히 일어선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여론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론의 힘이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하려면 보수층도 어느 정도 껴안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 잡아서 뭐 했냐 하지만 소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였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의지와 뜻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새누리당 당신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도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다 나가리 되고 이쪽에서는 한나라당하고 손잡느냐고 또 욕 먹고 해서 그 지점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이제 시각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왕적 세 사람 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은 그냥 막 관계자를 모가지 잘라버리고 부정선거 한 애들 다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안희정이 되면 우측으로 확 가가지고 막 새누리당하고 연정하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요, 70년 동안 적폐를 쌓아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해도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적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않습니다. 그 자본, 썩은 자본들, 그 다음에 언론들,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운영해왔던 각종 라인들, 그 다음에 부패, 친일, 독재 2, 3세대들이 더불어민주당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물적 자산의 80%를 갖고 있는 걸 내놓는다고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권력은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바꿔놨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수당도 안 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면 다수당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영입해서. 그러나 지금 상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갭을 메꾸는 부분은 바로 광장의 힘이란 말이에요. 광장의 시민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의 힘이 직결될 때 바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노무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적어도 제가 주장한 바는 노동계도 그럴 겁니다. 이제 사실은 노동계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지지부진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세게 집회할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다 망쳐놓은 노동계약법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동계가 더 빡시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사실은 갈등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 정부하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 말아서 우리가 개혁하고 촛불 민심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지금부터 주장합니다. 정권 개출하고 1년 동안 내내 촛불 켜야 된다. 그 주제 맞는 것 같아. 네. 지금은 현재는요, 정권 한 1, 2년 차에는 국회가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럼요. 어차피 더 합의를 봐야 되고,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함부로 올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게 또 탄핵 결정 나지도 않았지만 다수의 폭력이 될까 봐서 역풍 맞을까 봐 그런 역풍. 근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촛불 같은 국민의 민심이다라고 민심이에요.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안희정도 그 민심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역선택에 대한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역선택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흥행을 즐기는 것이 훨씬 나은데 역선택 할까봐 이제 두려울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혹시나 결선 투표에서 뒤집히는 것이 생각하면 뭔 이런 길 같은 제도를 만들었나 하시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안희정을 귀엽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를 흔들고 있어요. 저 새끼도 누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보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귀엽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용은 차치하고 포지션으로서는 아주 훌륭해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훌륭합니다. 예.